강도가 세계 표준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우리나라 항해하시는 분들이나 참치 어선하시는 분들은 가장 존경하더라고요. 예. 노르웨이가 참 재밌는 나라가 이제 그 바이킹에 이제 세 나라가 있잖아요. 큰 나라. 이제 아이슬란드는 조그만 나라, 인구가 30만밖에 안 되고 조그만 나라인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있는데 덴마크는 이게 상업적인 이 장사 감각이 뛰어난 바이킹이었대요. 옛날. 그리고 이 스웨덴은 좀 힘 좀 쓰고 이게 무력으로 약탈 쪽에 배 타고 가서 약탈에 능한 사냥꾼인데 노르웨이는 특이하게 이런 상업이나 약탈 쪽보다는 탐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그런 탐험 쪽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가지고 배를 만들거나 또 배를 타고 그 북극이나 남극을 탐험하는 사람들 중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 최초로 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선박을 짓는 것도 제조하는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특히 이제 뭐 크루즈선 같은 경우 여행할 때 쓰는 크루즈선 이게 지금 우리 거제도나 이제 울산에서 현대나 삼성하고 저기 대우조선 쪽에서 만드는 것들은 이제 아주 고부가가치는 아니고 고부가가치 배들은 이탈리아나 이 프랑스 쪽에서 많이 만들더라고요. 크루즈선이 지금은 제일 고부가가치다 그러는데 그런 쪽에 이제 요트, 고급 요트들 이제 그런 것들은 이태리, 프랑스 쪽에서 많이 만들고 이제 노르웨이는 워낙 바다가 발달해서 그런 어떤 조그만한 요트나 그 항해 시설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르웨이 같은 나라 잘 이렇게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옆에 일본도 사실 벤치마킹 하면은 좋아요. 일본도 이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어선이나 이제 선박이나 이런 쪽에 발달을 하고 또 어떤 해양 문화가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크루즈선은 저도 몰랐는데 루마니아는 예상을 못했는데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를 치더라고요. 루마니아가 또 크루즈선에서 굉장히 실력 있나 봐요. 저도 그거는 제가 그냥 한번 지금 쳐보니까 뉴스에 떠있네요. STX 그룹 노르웨이 대형 크루즈선 노르웨이고 이건 노르웨이구나. 그 크루즈 조선소가 1997년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를 인수했다. 망갈리아 조선소 루마니아 관련돼서 그런 쪽이 있네요. 하여튼 우리도 이제 크루즈선 쪽이나 이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018년 8월 24일에 브릿지 경제에서 지난달 말 대우조선이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를 매각했다. 팔았네요. 팔았네요. 대우조선이. 그래서 한국이 이제 땡처리 했다. 눈물의 땡처리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런 부분은. 사실 이 조선 쪽 분야를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한국이 이제 인구가 5천만이고 뭐 5,200만 정도. 북한이 2,500만이 통일이 돼도 이제 8천만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옆에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중국이 경제 성장하면서 개인당 소득이 올라가면 이 소득이 올라가면서 즐기는 스포츠가 다 달라지는데 이제 가장 이제 높은 소득을 이제 기록하게 되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이게
목적이죠. 그 요트죠. 이제 해양 쪽을 누리고 다니는 요트를 이제 그 거부들은 요트를 하나씩 갖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양,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은 그쪽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심지어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나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체코나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나라는 바다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차를 몰고 가면 크로아티아나 프랑스나 독일 쪽에 이제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곳에 가니까 배를 사놓고 자기 휴가 때 거기 가서 예, 즐기고 그러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또 중국이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요트 산업이나 해양 쪽이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능하면 그런 이제 단순 선박, 단순한 저부가 가치 선박들은 점점 더 경쟁력이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예, 근데 중국하고 경쟁하더라도 이 고부가 가치 배들은 선박들은 경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유지하고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얘기했듯이 이제 그 판문점 선언 이제 남북 정상회담 쪽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 트럼프가 이제 북한이 어제 구구절을 할 때에 로우키로 아주 그 ICBM 미사일, 큰 미사일 있죠.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국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은 빼고, 이제 또 군사 퍼레이드 중심이 아니고, 이제 마스게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자 하는 태도로 구구절을 보냈다. 또 이제 시진핑이 원래는 그 북미 대화가 잘 진행되는 과정이었으면 시진핑을 초청해서 이제 크게 한판 하려고 그랬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문을 취소시켜버린 바람에 이제 중국이 애매해졌죠. 거기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야 중국이 너무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데 그 문제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니까 중국이 이제 못 움직여요. 시진핑이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서열 3위 이잔수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보내서 손을 딱 들고 사진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현재 경제 군사 주도권을 준 미국의 힘이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중국과 북한의 반응을 보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무리 중국이 날고 기고 커졌다. 물론 뭐 20년 전, 10년 전에 비하면 중국이 엄청 커졌죠. 1년에 10%씩 막 성장하니까요. 10년 지나면 100%, 2배가 되잖아요. 2배 이상이죠, 이제 이게 복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지만, 군사력이나 경제력 면에서 미국의 이제 상대가 될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까부는 거죠. 조금 까부는 건데, 이제 이 중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지 못하는 건 그 인구가 너무 많아서 13억, 14억이라 그러는데 그 인구가 소비하는 소비 구매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조심조심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는 중국이 그대로 놔뒀다가는 미국하고 맞짱 뜬다고 이제 곧 나서겠구나.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 현실을 좀 일깨워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각오를 다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하는데 이제 김정은도 불안하니까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면 이 우방 국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국하고 전통적인 우방이었는데 경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할 때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해가지고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할 때 북한이 이제 그래? 니들 그렇게 나오냐? 우리 뭐 혈맹이고
어? 한국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말이야, 동맹이고 혈맹이라고 그랬는데, 어? 너희들이 미국 말을 듣고 그렇게 우리를 괄시하냐? 그래, 우리 안 간다. 응? 장성택 처형한 것도 원래 장성택이 이제 친중국파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개방 마인드를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장성택 라인이 중국에 굉장히 많죠. 장성택과 친한 사람, 고위급 관리들이 중국에 많죠. 이 장성택을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 이 나이도 어린 놈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생각보다 이거 웃기는 놈이네?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맛 봐라. 그래서 이제 그 관광도 막 중단시키고 중국에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신의주 쪽으로 들어가는 평양으로 들어가는 단동에서 시작하는 관광 코스가 참 많거든요. 그거 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절대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우리는 잃을 거 없다. 굶어 죽으면 죽지. 꿀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겉으로는. 뒤에서는 어쩔지 모르는데 겉으로는 뭐 말을 하는 거 보세요. 그냥 거칠게 욕설까지 포함시켜서 그냥 선언하고 담화하고 뭐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 굉장히 관계가 나빠졌는데 북미 대화를 우리 남북 대화죠. 4.27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6.12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중국이 이제 이거 정세가 변하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 틈을 타서 김정은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첫 방문 때에 관계를 회복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문 때는 이제 조금 중국을 우리 편으로 좀 활동을 해라.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진핑과 이렇게 만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제 야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과정이 너무 미적지근해가지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데 중국 너네들이 보이지 않게 그런 지원을 하는데 우리 정보 다 있어. 그거 다 드러내놓고 당신들이 유엔 대북 제재 조치를 어기고 있는 것을 공표하면 중국 위신이 얼마나 떨어질지 너희들 아니? 이런 식이죠. 예. 중국이 지금 북한에 물자 많이 보내죠. 그리고 북한도 이 뭐 밀수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루트로도 이게 이제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이 금융 거래나 그러니까 현금 거래 우리말로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행 거래를 하면은 예, 은행 거래하면 힘든데 이제 이쪽에 보니까 현금 거래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과연 미국과 북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이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왕따시키기는 힘들겠지요. 주체 사정의 가장 큰 적은 미국인데요. 불가능해요. 미국과 북한이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은 이제 남한이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이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도 혈맹이라 그래요. 이제 혈맹의 입장에 있고 남한과 북한이 지금 관계가 대통령이 만나긴 했지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좋은 편이 아니고 또 주한미군이 이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혹시라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가 잘 돼가지고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을 받아서 북한이 새로운 어떤 개혁 개방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북한은 중국하고 국경선을 가장 긴 국경선 한국보다 남한하고 갖고 있는 국경선보다 더 긴 국경선을 이제 압록강변에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북한은 절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북한이 중국과 척을 지면 망해요. 예를 들어서 수나라 때 2번 이제 고구려를 침략을 하거든요. 근데
고구려 침략 2번 했는데 다 깨졌어요. 예? 수 문제, 그 다음에 수 양제. 수 문제는 이제 한 30만 명 데리고 왔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모르죠. 지금 뭐 그 정도가 진짜인지 아닌지. 대략 많은 군사 뭐 이러니까 이제 30만, 100만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 수 문제의 동생이 이제 수 양제예요. 예? 근데 수 양제가 보니까 그 중국이 이 고구려를 안 치면 그 주변엔 돌골족이나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계속 피해를 보겠구나. 본때를 보여줘야지 하고 100만을 데리고 이제 고구려를 침략했는데 고구려가 그걸 막아내죠. 이제 그 연개소문과 또 뭐 양만춘이라는 탁월한 장군들이 나서서 예. 아 그래요? 2번째 아들인가요? 제가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문제, 양제. 예. 제가 얼마 전에 수문제와 양제. 예. 그래서 그 수문제의 본명은 양건, 양씨였네요. 예. 뭐 저도 이제 정확하게 그 기억을 못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뭐 죄송한 건 아니고 제가 죄송하지 이제 왜냐하면 예, 수 문제가 1차의 고구려 침입 실패, 2차의 수양제에 들어와서 살수대첩.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아, 수 문제의 둘째 아들이 수양제. 예. 아,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문제, 수양제가 이제 그 북한 지역 그 넓은 이제 저기죠. 그 요동 지역이나 이제 심지어는 그 평양성까지 이제 가까이 오다가 이제 살수대첩을 통해서 이제 쫄딱 망하죠. 그러니까 수나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도 사실은 국력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국력이 확 기울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라한테 먹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함부로 이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예. 그래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이 적국이 된다거나 또는 북한하고 미국이 동맹을 맺는다거나 이런 수준까지는 갈 수가 없을 것이다. 예. 중국이 그거를 그, 좌시하지는 않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될 경우에는 먼 미래겠지만 먼 미래인지 가까운 미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일이 돼서 통일 한반도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는 경우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남한하고 북한하고 갈라진 상태에서는 북한이 미국하고 동맹 맺는 거는 좀 어려웠고 통일 한반도의 통일 한국이 북한하고 이 동맹을 맺게 되면 이제 중국이 엄청 압박을 받게 되겠죠. 미국은 그렇게 아마 추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주 타겟이거든요. 러시아하고도 지금 화해하고자 하는 이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북한 김정은을 설득해서 야 저기 미국이 지금 만족할 만한 어떤 대안을 좀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남한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도 북한 김정은 너희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는 비핵화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실행해 보자. 그리고 그 내용을 미국에게 전달해서 미국이 당신 너희들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북한도 지금 뭐 다 준비해 놓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남한이 반응을 하네. 그러면 이제 바꾸자. 하다 보니까 미국이 반응을 하네. 오라?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셈이거든요. 사람이 뭐 김정은이 위원장 되자마자 지도자 되자마자 뭐 다 머릿속에서 그 그려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만났을 때 우리 그림을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서 뭐 옛날 김대중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던 그런 환대,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그냥 공항에서부터 와 박수 막 치고 뭐 꽃 흔들고 사람들 면 10만 명 동원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예. 북한 사람들도 그 사람인데 꼭 그래야 되겠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나오는 거는 뭐 상관없지만 북한이 뭐 원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동원인데 차라리 정말 북한하고 미국하고 비핵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할 일을 가자마자 하는 거예요. 예.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밥 먹으면서 하고 또 중간중간에 정식으로 회담할 때 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하고 배석자가 있는 데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이제 합동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이제 어차피 지금 미국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하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제가 보기에는 운이 좋은 셈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균형이 잡혀 있다. 이제 물론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방향을 원하겠죠. 근데 트럼프도 사람이죠. 이제 거래의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 양보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장해주겠다. 이 거래를 이제 성사시키고자 하는데 지금은 서로 못 믿으니까 네가 먼저 해라. 이런 수준이거든요. 미국은 북한에게 비핵화의 실질적인 리스트를 제출해라. 근데 리스트 제출하면 종전선언을 해주겠다. 이랬는데 북한에서는 야 내가 리스트를 제출하면 나는 무슨 내 온몸을 묶어 놓는 거랑 마찬가지다. 나중에 이게 협상이 파탄 났을 때 미국 니네들이 와가지고 다 걷어갈 수 있는데 폭격 한번 하면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게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제 의견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잠깐만요. 5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문재인과 트럼프 간의 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떤 쪽에서 놀랐는가요? 우선 저도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이제 제가 봤던 어떤 미국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실질적이고 뭐 돌려서 막 빙빙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싫어하고 또 뭐 너무 의전을 따져가지고 그러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 사전에 들었죠.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 할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본 관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리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나 당신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통역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죠. 하하하. 왜냐하면 이미 다 사전에 얘기가 됐거든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다만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배석자 없이 통역자만 데리고서 얘기하면 달라요. 이때는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러시아에서 이제 92년부터 94년까지 2년 8개월 있었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방문하러 모스크바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서 러시아어를 좀 배우고 했으니까 살고 있었으니까 이제 대사관에서 요청이 와서 이제
알바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원 인력, 그 행사, 대통령 방문 행사 지원 인력. 그래서 제가 이제 배치된 곳이 어디냐면, 그 안보팀, 예, 외교 안보팀이죠. 그쪽에서 이제, 왜냐하면 그분들은 러시아를 모르니까, 어디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그 전문적인 내용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 데려다 주고, 이제, 오고 하는 그런 거죠, 이제. 근데, 그러면서 지켜보니까, 들어, 얘기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옐친 대통령한테 단독 회담을 할 때, 시나리오가 있어요. 얘기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우리도 핵 개발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비서관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옐친 앞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냥 단독으로 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북핵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북핵 개발을 러시아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개발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통역자로 나온 한국 아줌마가 북한에도 갔고 싱가포르에도 갔고 워싱턴 등 정상급 통역을 했는데 한국 통역 아줌마가 상당한 키워드가 있을 듯 싶더라고요. 예, 저도 이분 그 얘기 스토리를 기사를 읽어봤거든요. 예, 굉장히 그 통역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그쪽에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통역을 했던 분, 조지 부시 때 통역을 했던 어떤 분은 좀 실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정상끼리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할 얘기 못 할 얘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 자서전 보면은 박정희 만나가지고 기독교 그 복음 전파예요. 겉으로는 저기 하거든요. 우리 주한미군 철수한다. 박정희가 열받아가지고 말이에요. 그때 여론도 막 안 좋았거든요. 미국한테 껍벅 죽는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안 좋았어요. 주한미군 철수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카터 대통령은 또 본인 이제 개신교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전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단독 회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은 아마 이제 이런저런 얘기 다 했을 텐데 그때 5월에 한 거는 단독 회담은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기자들 불렀죠.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한국의 우파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찬대접 받았다. 트럼프한테 물 먹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보면은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할 얘기들은 다 됐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제지하고서, 다 안다. 내가 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제. 그래서, 저는 문재인 트럼프 두 분이 계속 만나는 것, 연락을 하는 것, 이거 자체도 굉장히 좋은 이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대통령 중에 남한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자주 통화하고 만난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어요. 오바마 대통령은요, 2008년도에 취임을 하는데 2009년도에 이제 누구죠? 여성분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부 장관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 전에 북핵 문제를 지금 비슷해요. 아예 포괄적으로 해결해보자. 동시적으로 북한이 행동 대 행동 뭐 얘기하니까 그러면 북한의 핵 제거하고 미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 조건하고 한꺼번에 한번 처리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생각에 자칫하면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하면 그리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친해지면 남한은 찬밥되고
그 다음에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때 당시에 기다려달라. 우리 안을 논의해서 만들어서 같이 협의해보자.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트럼프 같이 일방적으로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 그럼 기다려보자 했는데 거의 뭐 몇 달, 1년은 아닌데 거의 뭐 1년 가까이 기다려가지고 나온 안이 북한이 비핵화를 먼저 해라. 비핵화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바마 측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야, 이거 대화가 안 되네. 동시에 하자 그러면 할 수 있는데 대화가 안 되네.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때 당시에는 또 북한하고 미국하고 가까워지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언급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오바마는 전략적인 인내, strategic endurance라고 전략적인 인내 정책으로 남한하고 북한하고 태도가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다만 대북 제재는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시간을 끌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니들이 어떤 얘기하든 내가 직감적으로 나는 협상의 대가이기 때문에 협상할 수 있다. 내가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언론 보도된 그 책 내용을 보면은 골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함부로 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같은 어떤 저돌적인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한번 결정을 하니까 막 가죠, 지금. 진행이 막 되죠. 저는 어째 트럼프가 문재인과 김정은을 한 통 속으로 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얻을 것은 없고 다만 손해만 볼 가능성이 있겠다. 예. 그렇죠. 좋은 의견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잘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문재인 입장, 김정은 입장. 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 국민 입장, 북한 주민 입장. 트럼프 입장은 생각은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트럼프가 문재인과 김정은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특히 트럼프가 문재인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 부분은 참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딱 얼핏 드는 생각이 트럼프도 트럼프 나름대로 계산이 있겠구나. 문재인 대통령 남한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그런 어떤 계산을 읽어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없어요.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 북한 대북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중국을 봉쇄하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이 어떤 경쟁 국가로 커버리면 이제 미국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옛날 미국 소련하고 이렇게 냉전 시대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 그 동맹국들하고만 친하고 이제 중국은 중국 동맹국들하고만 친하고 하는 어떤 블록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중국을 손 봐서 좀 눌러놓고 잠깐만요. 한 통 속으로 보았던 게 외교 안보 특보로 있는 문정인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서요. 어떻게 보면 문정인 특보의 경우에는 너무 앞서 나가죠. 저는 그분이 하는 말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근데 시대에 안 맞으면 잘못된 건 맞죠. 지금 우리 시대하고 지금 당장하고 안 맞으면. 근데 이분이 이제 한미 동맹 지금은 한미 동맹이지만 먼 장래에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자이기 때문에 뭐 연구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청와대 대통령 특보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속상해요. 그렇게 뭐 너무 빨리 나가면 일을 그르쳐요. 이번에 저기 판문점 비준 동의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빨리 나가요. 왜냐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가시화된 이후에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서, 비준 동의안이라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동의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인 구속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려면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또는 미국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비핵화 내용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고 그냥 먼저 그냥 후다닥 지금 뭐 급하다고 북한을 설득해야 되니까, 북한을 안심시켜야 되니까 비준 동의안 빨리 처리합시다. 이 여당의 이제 생각이죠. 근데 그렇게 처리했어요. 근데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 합의가 안 되고 서로 신뢰가 깨져가지고 확 이게 파탄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핵화하고 이 협상이 깨졌다고 생각되면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너네들 말이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까지 받았어. 어? 근데 이번 제가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처음에는 했는데 똑같은 얘기인가? 반복되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에 깨진 이유가 미국인데, 너희들 판문점 선언은 지켜야 되지 않냐? 경제협력은 해야 되지 않냐? 돈 내놔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항의 들어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북한이 비핵화가 한 발자국도 안 나가서 지금 깨졌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거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북한에게 경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 너희들이 한미 동맹을 우습게 생각하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북한을 안심시켜서 결의안 정도, 바른미래당에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의안 정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이해찬 대표가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처리하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남북 정상회담이 기준이 아니고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속에서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조치. 그럼 미국도 북한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비핵화를 하면 미국도 거기에 맞는 상한 어떤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할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그 판문점 선언에 나오는 어떤 경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준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굳이 서두를 필요 없죠. 문정인 이 특보의 생각도 비슷해요. 너무 앞서가요. 마음이 조급해요.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거든요. 유럽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하고 나서요. 수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냥 싸움터에서만 2천만 명 이상 죽었으니까. 굶어 죽은 사람까지 하면은 뭐 전쟁하면 경제가 박살나요. 그럼 박살나서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자연사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죠. 소련에서는 그렇게 아사한 사람 2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EU가 형성이 되고, 물론 이제 나토는 소련이 공산권 블락을 만들기 때문에 나토를 결성했는데 군사 동맹체로, 유럽처럼 동아시아도 그렇게, 이제 동아시아는 큰 전쟁이라기보다는 2차 대전 때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뭐 논의해본 게 없어요. 근데 한국은 남북한이 나뉘어가지고 한국 전쟁을 했어요. 6.25 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근데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나라들끼리만 협약을 맺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동아시아 전체가 평화적인 체제. 그럼 평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건설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유럽처럼 전쟁할 생각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먼 미래의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지금 이제 학계에서 진행이 되죠. 근데 유럽하고 동아시아하고는
문화적이나 종교적이나 의식적인 맥락이 달라서 공동체라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이긴 한데 이제 한국 결국에는 한반도, 남북한하고 중국, 일본, 뭐 대만, 몽골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냐, 먼 미래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정인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자기 어떤 이제 그 생각이나 포부를 얘기하면서 한미 동맹은 나중에 이제 그 해체되고 이제 공동체, 그 경제 공동체를 통한 평화 체제가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이 사람들이 또 시겁했죠. 그때는 이제 청와대도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진화를 했어요. 근데 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김정은을 다루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는데 우선은 중국을 견제하는 아주 우방으로 생각을 친구를 얻고자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너무 이제 다 망하게 해서 내 밑에 꾸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러지는 않고요. 한반도에 만약에 통일 한국이 들어서면 통일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 되는 게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죠. 그 이유가 이제 결국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중국이 자기의 경쟁국가, 미국의 경쟁국가가 되는 것을 막는 게 이제 최우선적인 목표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이 결합이 됐을, 통일이나 통합이 됐을 때에 이제 미국으로서도 어떤 손실이 있어요. 그런 손실이 뭐냐면 이제 저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와서 잠깐만요. 예. 뭔지 하고 있으면 나한테 이거 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두 그 지도자 남북한 지도자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편으로 해야지 중국을 견제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냥 그 성질대로 하면은 문재인이나 트럼프나 이제 이것들이 내 말을 이렇게 허투루 듣고 존중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조심스럽게 문재인이나 김정은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이익이 이제 최대화되는 지점에서 북한 문제도 해결이 될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협상을 해도 그러잖아요. 이제 뭐 개인 간의 협상을 하거나 할 때 갑과 을이 있는데 북미 협상에서 확실한 거는 미국이 갑이에요. 북한은 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핵무기가 있다고 그래서 뭐 갑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겉으로 뭐 보이는 문제이고 이제 다만 우리가 시간의 문제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민주당에게 표가 몰려가지고 상원 하원 이 의석 분포가 뒤집어져서 지금은 전부 다 공화당 우세인데 민주당 우세로 바뀌면 민주당은 벼르고 있거든요. 이제 트럼프 탄핵 발의를 벼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공화당 쪽에서도 많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발의를 하면은 공화당 쪽에서도 이 찬성할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 이 남한이든 북한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번 그 11월 중간선거 때 적어도 승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승리를 못하더라도 다수당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지긴 지더라도 의석수는 이제 과반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적어도 탄핵까지는 안 가거든요. 이 탄핵에 가게 되면, 탄핵 발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관련된 그 정보들이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보도되면 또 그걸 검증이 들어가고, 검증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발의 정도가 아니라 그 탄핵 소추를 이제 결정하러 가게 되면 끝나는 거죠, 뭐. 그전에 닉슨 대통령도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누군가 이제 그 밑에 라인에서 관여했겠죠.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워터게이트 건물 그 민주당 반대당이죠. 이제 민주당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다가 도둑놈이 와가지고 5명이 뭐 도둑질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정해버리면 괜찮았거든요. 그랬냐? 나는 몰랐다. 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도둑 쪽으로 이제 몰아갔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라는 한 대통령 그 한 회사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즈, LA 타임즈 다 이제 공격을 시작하니까 닉슨이 못 견딘 거죠. 트럼프 행정부를 공화당 의원들도 불만과 반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의 이러한 정치 방식이 기업의 시장 경제 통치 방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이제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사는데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트럼프는 주 무대가 이제 이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비즈니스, 이제 기업가로서, 이 사적인 기업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우리 IMF 때, 그, 트럼프 타워, 어디 효성인지, 대우인지, 예, 그쪽에서 초청해가지고 와서 또, 뭐, 그 한국 사람 기업 대표들 만난 그 영상을 한번 얼핏 봤는데 결국에는 다 경제 활동을 했죠. 사업 활동을 했어요. 사업가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했던 어떤 방식을 그대로 백악관에서도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트럼프도 정치에 관심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나 정치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많이 생각을 했겠죠. 젊었을 때부터, 40대부터 이 정치에 관심이 이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패도 하고 깨지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 선거할 때에 객관적으로는 뭐 다 진다고 그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반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데 트럼프는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에 있지만 우리는 돌파해 나간다. 그리고 돌파해 나가서 이득을 얻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 이제 대통령이니까 국가의 이득을 얻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정치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트럼프의 어떤 이제 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정제하고 절제하고 돌려서도 말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트럼프 생각나면 트위터로 그냥 날려버리거든요. 그 책에서 보니까 올해 초에 북한하고 그 굉장히 그 핵 미사일 발사하고 위협이 커졌을 때에 미국인 이제 남한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을 소개하는 명령을 트위터로 내리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게 만약 사실이면 정말 까무러칠 일이에요. 미국 미군 소개령이라고 하는 미군이나 미군 직계 가족 그 존속들 소개령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 시에 이제 또는 임박한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이 그 진주만을 공습했잖아요. 그냥 선전포고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때려 박은 거예요. 미국이 괘씸해야 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일본은 그런 놈들이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요. 대부분의 전쟁은 이제 선전포고를 하거든요. 좋든 싫든 하는데 일본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가서 진주만 공습을 해서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죠. 저 태평양 전쟁에. 근데 만약에 이제 한번 남한에서 미군이 그 군속이나 이제 시민들 소개령을 내려가지고 실제로 떠나게 되잖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이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적어도 무력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전면적이진 않지만 전면전이 이루어지려면 남한하고 상의를 하지 않으면 못하죠. 근데 전면전은 아니지만 적어도 외과적 수술이라고 하는 어떤 또는 코피 전략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미국은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다 그러면 꼭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처럼 미국이 말이야 그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그 미국의 위신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그 참전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결정되면 참전하는 거예요. 북한은 막 왕왕왕왕 이 겁먹은 개가 그것도 조그만 개죠 이제 겁이 잔뜩 꼬리를 두 다리 사이로 이렇게 넣고서 이제 겁에 질려서 짖는 그런 형국이에요 사실은. 북한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요. 왜냐하면 그 국제 정세의 어떤 역학 관계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떠나버리면 북한은 이제 우리가 겁먹은 개가 물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겁이 나니까 물어서라도 오지 마라. 짖는 거는 이제 내가 지금 물려고 한다. 너하고 싸우기 싫은데 물려고 한다. 이런 표시고 진짜로 다가오면 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그런 어떤 위험한 행동을 미국이 이제 그것을 공격한다. 그러면 북한 내에 막 전쟁 그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고 사람들 인민들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뭔가 조금만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제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남한의 어떤 공격의 가능성이 컸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그만 전쟁이 큰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듣기로 우리나라 남한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주도로 피신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유엔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제주도라 육군이 있을 수 없답니다. 실제 제주도 상근역들도 해군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제주도는 육군 유엔에서 관리하는 구역. 어떻게 보면 이제 중립적인 어떤 지대로 설정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뭐 한반도가 유엔 관리 체제죠. 남한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도 정전 체제 하에서 유엔 관리, 군사 부문에서는 유엔 관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채팅창의 내용이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선가 잘 찾아보면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주도도 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전쟁을 겪은 어떤 나라로서 전쟁 자체는 피해야죠. 예. 전쟁은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중립국이 되거나,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라 그러죠. 넘볼 수 없는 수준의 군사력. 저는 그쪽 편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세 중립국이 되지만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을 받아도 역시 지금 징병제예요, 스위스는. 의무적으로 군대 가요. 재밌는 게 군대 가서 6주 훈련을 받는데 6주 훈련을 받고 이제 배치가 돼요. 근데 배치 받을 때 총을 갖고 총을 자기 집에다가 놓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남자 시민이 있는 집안에는 소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사는 집에는 총이 세 정이 있대요. 예. 할아버지도 군인, 할아버지 거, 아버지 거, 아들 거. 뭐 우리는 요즘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야 북한하고 관계가 개선이 되면 뭐 군대 문제 이제 부드럽게 되고 유연하게 되고 그 군대 안 가도 된다. 이제 뭐 농담 삼아서 그러겠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한반도 평화에서 군사력이 없으면 평화는 절대 확보되지 않아요. 언젠가는 나요. 군사력이 약화되면 언젠가는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군사력은 현재 수준이나 우리가 이제 현재보다 그 경제 규모가 커지면 현재보다 더 큰 규모로 군사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남한하고 북한하고 어떤 통일 논의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슷해야죠. 지금 제가 기대하는 거는 북한이 지금 중국 정도의 어떤 사고방식, 중국 시스템 그 정도만 돼도 남한하고 통일의 논의를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10년짜리 대통령이 있거든요. 주석이 10년이에요, 임기가. 5년마다 한 번 이제 검증은 하는데 뭐 다 연장되죠. 10년 하고 바뀌고. 시진핑은 뭐 그거를 개정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10년 하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장점인 후진타오, 그다음에 이번에 시진핑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되면은 중국의 이제 뭐 공산당이라는 독재 체제는 유지되지만 적어도 중심되는 지도자는 바뀌어요. 북한은 지금 그게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소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자유와 인권 의식이 생기면 김정은도 미안해서 죽을 때까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게 실권을 쥐고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들 거고. 그러니까 뭐 상징적인 어떤 대통령이 된다든가, 그래서 총리가 계속 바뀐다든가, 아니면 이제 중국식으로 이렇게 10년짜리 어떤 그 교체가 되는 이제 지도자 형태로 간다든가, 그러면 한국하고 이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통일에 대한 논의로 가게 되면 통일 한국이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이제 그 어떤 자리에 이제 있어야 되느냐,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 한 방안이 이제 중립국 방안이죠. 왜냐하면 중국 만약에 통일 한국에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이제 미국하고 동맹 유지가 계속된다. 이러면 중국이 굉장히 손해의식을 느끼고 위협을 느낀다 이거죠.
그러면은 위협을 느끼면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